중국발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밤사이 한반도의 대기질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6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이 시각 한반도 서쪽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면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는 닷새 연속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 사상 처음입니다. 제주도에 처음으로 내려진 비상 저감 조치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12개 시도의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실시됩니다. 오늘은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를 철회하고 오늘부터 유치원을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압박에 사실상 백기를 든 것으로, 하지만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은 고수를 하고 있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베트남 방문 일정을 마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단 노선을 달려 오늘 새벽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아침 보도를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나지 않았고 베트남으로 향할 때보다 6시간 시간이 줄었는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데 대한 논의를 시급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엘라베마와 조지아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토네이도로 주택 등이 무너져 내리면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졌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사상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미세먼지의 상황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6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새벽 1시를 기해 서울의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오늘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공기는 무척 탁하겠습니다. 네, 이 비상 저감 조치는 수도권과 충청권에 오늘로 닷새째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에는 처음으로 또 발령이 됐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눈과 목이 따갑고 숨이 또 턱 막히는 기분이고요. 이제 언제쯤이면 조금이라도 맑은 봄 하늘을 볼 수 있을까 싶은데요. 모레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가 돼 있긴 한데 미세먼지가 약해지는 건 잠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 5일 화요일 아침엔 이재승 기자가 첫 소식 전합니다. 오늘 새벽 1시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6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역대 최고치였던 어제 155 마이크로그램을 넘기면서 최고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미세먼지 특보도 강화돼 새벽 1시를 기해 서울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경보로 대치됐습니다. 서풍을 타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국내 대기 정체 상황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전국의 대기질은 매우 나쁨이나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사상 최초로 닷새 연속 발령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총 12개 시도의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권은 닷새 연속, 광주, 전남은 이틀 연속 발령됩니다. 제주에서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되면서 해당 임직원들은 오늘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선 총 중량 2.5톤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지만 양이 적어서 미세먼지가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이처럼 비상 저감 조치가 계속해서 발령되고 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저감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중국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더욱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수번호판을 단 승용차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차를 돌려 나갑니다. 보디에 들어온 승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면서 공공기관 방문이 금지된 겁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따라 서울시는 시청과 구청 등 공공기관 주차장 441곳에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체육센터 등 복합문화시설이 함께 있는 공공기관 157곳은 예외입니다. 주차가 안 된다고 차를 안 끌고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는 않은 것 같다고 좀 생각합니다.
비상저감 조치를 운행할 수 없는 2.5톤 이상 노후경유차도 도로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노후경유차 운행 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는 서울시가 유일합니다. 지금 전액 작업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통과가 안 돼서. 공사장도 작업을 중지하거나 시간을 줄여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뭐 공사 작업을 안 한다든지 뭐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따로 없었어요? 당연하지. 대기질 악화의 한 축으로 지목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입증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원칙 수준의 협력 방안을 벗어나 구체적인 대책을 중국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전국 239개 사립유치원이 유치원 3법 등에 반대하면서 어제 집단으로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자 결국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를 조건 없이 철회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는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오후 5시쯤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개학을 연기했던 239곳은 모두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경 투쟁을 주도한 이덕선 이사장은 조만간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백기투항은 서울교육청이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교육부도 강경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형사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철회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개학 연기 유치원 수는 예상보다는 적었습니다. 한유총은 주말까지만 해도 1,500여 곳이 참여할 거라 공언했습니다. 실제 참여한 유치원은 전국에서 239곳, 전체 사립유치원 6.2%였습니다. 그제 밤새 120곳이 참여를 철회하는 등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예상보다는 적은 수였지만 학부모의 불편은 컸습니다. 교육자들이 저렇게 해서 내가 싶기도 하고 나름 입장이 있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건 아닙니다. 한유총은 개학 연기가 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준법 추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계 관리 시스템 에듀파인에 대한 입장 차이도 그대로입니다. 한유총은 조만간 다시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3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오는데 61시간가량 걸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베트남으로 향할 때보다 5시간 정도 단축된 겁니다. 최단거리 노선으로 똑같이 중국 내륙을 거슬러 올라갔는데 소요 시간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왜 서둘러 귀국했을지 이지은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어젯밤 9시 30분쯤 북중 접경 지역인 단동을 거쳐 북한 신의주로 들어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오늘 새벽 3시에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양역엔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이 나와 있었습니다. 베트남을 향할 때 걸린 시간은 66시간가량이었는데 귀환할 땐 5시간가량이 단축됐습니다. 베트남 방문 때 정차했던 핑샹 등에서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열차 속도는 높여 소요 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 위원장이 귀국을 서두른 것은 북미 간 핵談판의 실패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 북한 내부의 평가와 후속 대책을 시급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당초 귀국길에 베이징에 들러 시진핑 주석과 만날 것이란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지난해 1차 정상회담 때처럼 시 주석과 회동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내부 수습과 대응 방안을 마련한 뒤 일정 기간을 두고 만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 채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중재 역할을 요청했었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두 나라 사이에 이 중재안을 논의했는데요. 일단 영변 핵시설의 폐기가 논의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고 대북제재 속에서 진행될 수 있는 남북 협력 사업도 언급을 했습니다. 중재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결과는 아쉽지만 북미 대화를 통해 이룬 중요한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를 선언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뒀습니다. 북한 핵시설의 근간인 영변 핵시설이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는 북한의 핵보유 현황을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다며 이 사실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영변 플러스 알파대 제재 해제에 북미 간 협상이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강 장관은 연락사무소 설치나 종전선언 등의 조치는 사실상 양측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대북 제재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협력 사업에 빠르게 속도를 내달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에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마련해 미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도 이달 안에 남북 군사회담을 열어 북한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미국 앨리바마와 조지아주를 잇따라 덮친 토네이도 소식입니다. 곳곳에서 주택이 무너지고 지금까지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졌습니다. 지금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서 사상자 수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조민준 기자가 전합니다. 나뭇가지들이 폭탄을 맞은 듯 심하게 꺾였습니다. 들판 곳곳엔 부서진 집 잔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토네이도가 미국 엘라베마와 조지아주를 덮쳤습니다. 현재까지 2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잔해에 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just watched it just suck the clouds in and everything, and heavy wind and everything. And then we ran inside, and after that, there was just a lot of debris flying, and we just watched it out the window. 구조대원들이 수백 채의 집 잔해를 헤치며 밤새 시신을 수색했습니다. 영하에 가까운 찬바람까지 불어 이재 민 수백 명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최소 12건의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2개가 1시간 사이 잇따라 일어나 피해가 커졌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희생자들의 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애도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중국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 제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미 정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상황인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소식은 심재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중국 화웨이가 마침내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선택했습니다. 화웨이 제품 사용을 금지한 미 정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우방국에 대해서도 불매토록 해 영업 활동이 어려워진 만큼 정면 승부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소송 방침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본 소송은 화웨이 미국 본부가 소재한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핵심은 중국 업체들의 통신기술에 스파이 의혹을 제기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입니다. 중국 업체들의 통신기술과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이 무관하다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양회가 진행 중인 중국 내에서도 이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违反世贸组织规则，干扰公平竞争的国际市场秩序，是典型的双重标准，既不公正，也不道德。 중국의 1차 화풀이 대상은 캐나다입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 12월 체포된 캐나다인 마이클 코브릭이 2017년부터 스파이로 활동했다고 결론을 했습니다.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이와 관련 깊은 우려와 함께 반발했습니다. 캐나다가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 재무 책임자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할 경우 캐나다에 대한 중국의 화풀이 강도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우입니다. 얼마 전 술 취한 운전자가 낸 사고로 어머니를 잃었다며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보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에는 음주운전 차량이 빠르게 돌진해서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쪽을 비추는 블랙박스에는 공사 때문에 느릿느릿 움직이는 차들이 보입니다. 순간 흰색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 그대로 부딪힙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검게 변하고 와이퍼 소리와 주변 사람들의 다급한 말소리만 들립니다. 괜찮으세요? 아주머니?
사고를 낸 운전자는 33살 임모 씨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93%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임 씨는 시속 100km로 55살 김모 씨 차량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차 8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피해자 김 씨는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앞서 출근할 때 딸에게 내 소중한 삶을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물어본 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근데 그날 대화명을 바꾸고 싶었나 봐요, 엄마가. 네, 맞나요. 엄마가 빨래 널다가 들어오실 것 같고. 1심 법원은 가해자 임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경찰관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버닝썬의 이모 공동대표가 전직 경찰관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전달책으로 지목된 이모 씨를 불러 14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는데요. 경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한 이 씨는 자신은 뇌물을 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버닝썬 이문호 대표 역시 조사를 받고 어제 자정쯤 귀가했는데 취재진의 질문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럽 버닝썬 공동대표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씨가 경찰에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엔 경찰관들과의 유착 의혹 관련입니다.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돈 전달책으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의 부하 직원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지난해 미성년자 출입 사건과 관련해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돈이 전달됐는지 보강 수사를 벌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버닝썬의 또 다른 공동대표인 이모 씨로부터 2천만 원을 전직 경찰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과 관련해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약 투약과 유통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버닝썬 관계자 등 10여 명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마약류 유통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거의 40년 전인 지난 1980년 강원도 거진항 동쪽 바다에서 해경 경비정 72정이 침몰했습니다. 경비정에 타고 있던 17명 모두 실종됐는데 배도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숱한 우여곡절을 거쳐서 39년 만인 어제 침몰 경비정을 찾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마음에 엄마하고 부르고 들어오는 것만 같았어. 빨리 찾아서 나라를 위해서 일해보는 군무지에 좀 안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라는 유가족의 간절한 기다림이 또 한 번 시작됐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장비의 국제사회 제재 면제와 관련해 통일부가 현재 관련 국가들과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절차가 마무리되면 화상 상봉과 영상 편지 교환 등 평양 공동선언 이행 방안을 북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일정이 조만간 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북한의 협상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조만간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부대표가 어제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 외무부 인사들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램버트 부대표의 러시아 방문은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러시아 측에 설명하고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 측에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2.1%에 그칠 것이라고 글로벌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가 전망을 한 건데요. 2.1%는 우리 정부의 전망보다 0.6%포인트가량 낮기도 합니다. 반도체 수출 전망이 좋지 않다는 것과 고용 부진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내년에도 성장률이 2.2%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내 5개 완성차 업체들의 지난달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2% 줄었습니다. 56만 4천여 대를 팔았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판매량이 1.1%, 해외 시장에서는 1.2%가 감소했습니다. 국내외를 합해서 판매가 가장 크게 늘어난 업체는 쌍용차였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처음으로 SK하이닉스가 자체 발전소를 짓습니다. 반도체 시설들을 잇따라 만들고 있고 이에 따른 전력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까지 건설할 계획인 이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한국전력 등에 팔지 않고 모두 SK하이닉스에서 사용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서 1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고은 시인이 항소를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고은 시인 측은 여론 재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궁궐 정전 가운데 가장 오래됐습니다. 창경궁의 명정전, 나라의 큰 행사를 치르거나 외국 사신을 맞이하던 곳인데요.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가 됩니다. 다음 달부터 2달간, 또 10월부터 2달간 내부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한강공원 11개 진입로에 서울시가 미세먼지 신호등을 이달 중에 설치를 합니다. 색깔로 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시민들이 자주 찾는 도시공원 등에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 미세먼지 신호등을 추가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난달 방위비 분담금 협정안에 한미 양국이 가서명을 했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안이 의결이 됩니다. 분담금을 1조 389억 원으로 놀리고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한 내용이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식 서명이 되고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 발표가 됩니다. 다음 달 발효를 정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패로 돌아간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상황 계속해서 주목을 하게 되죠. 우리의 중재 역할과 관련해서도 그런데요. 오늘은 북핵협상 수석대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미국에 갑니다.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만나서 북미 후속 대화를 놓고 의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오늘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할 예정입니다. 보수정당 대표가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는 건 지난 2015년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그리고 지난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공기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오늘 대기 정체에 낮 동안 중국 스모그도 추가로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지역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 모두 높은데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경보도 내려진 만큼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쪽 지역은 안개까지 짙습니다. 광주와 무안공항은 오전 9시까지 저시정 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기온은 계속 높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이 14도, 대전이 15도, 대구와 광주는 17도까지 오르겠고요. 북한도 평양이 14도, 함흥이 15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도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또 중북부에 비 소식 있지만 양이 무척 적어서 미세먼지 해소되긴 어렵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 산둥반도와 동북 지역은 어제 대기질 지수가 두 번째로 높은 5등급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들 지역의 먼지는 한반도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겠죠. 중국 환경장관은 대기 오염과 전쟁을 벌이느라 마음이 불안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신경진 베이징 특파원입니다. 북한과 인접한 랴오닝성의 AQI 대기질 지수가 선양은 276, 단둥은 220을 기록했습니다.
6등급의 대기질 지수 중 5등급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베이징에는 스모그 오렌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보름 만에 올 들어 두 번째로 5급 심각한 오염 단계가 됐기 때문입니다. 초미세먼지가 200 마이크로그램 안팎을 기록해 정상 기준의 13배에 이른 겁니다. 서해와 마주한 산둥반도의 AQI 대기질 지수도 150 이상 4등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수도권 징진지와 산둥반도, 동북 지역의 대기오염을 4, 5등급으로 예보했습니다. 미세먼지가 한반도 서북 쪽을 역기역자 형태로 에워싼 모양입니다. 5일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보했지만 낮 최고 15도 안팎의 높은 기온과 대기 정체가 문제입니다. 리간제 중국 환경부장은 양회 기자회견에서 대기 오염과 벌이는 전쟁의 압력은 산과 같고 항상 마음이 불안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난 주말 악화됐던 베이징 일대의 스모그는 나아졌지만 산동반도와 동북 지역의 스모그가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지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불청객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예상됩니다. 오늘까지 닷새째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시행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최악의 대기질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걱정이 큽니다.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 통합예보센터장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중국 산둥반도와 동북 지역의 대기질 상태가 매우 나쁜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인데 전체 6단계 가운데 5단계, 두 번째로 높은 상황 아닙니까? 결국 중국의 이 미세먼지들이 한반도로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중국과 우리나라는 이제 미세먼지 측면에서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발생하거나 아니면 시간차를 두고 우리나라에도 고농도가 발생하는데요. 지금처럼 중국에서 고농도가 발생하면 하루 정도 시간차를 두고 우리나라에도 유입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 상태도 최악의 상황입니다. 각종 기록들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20일부터 이제 미세먼지 고농도가 이제 발생해서 지금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이 가장 높은 날이 될 것 같고요. 내일부터 아마 조금 약화되면서 7일 정도에는 좀 해소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일부 보도에서는 담배를 태우는 사람이 하루에 6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계속해서 하루에 한 6개 정도의 담배를 태우는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까? 버클리어스라는 비영리 과학자 단체에서 이제 도시 대기오염하고 담배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 최근의 미세먼지 농도는 한 하루에 담배 6개비 정도 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는 이제 민감군에 있는 이제 호흡기 질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에서 일반인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마스크를 쓰게 되면 어느 정도 뭐 한 90%가량 차단할 수도 있습니까? 예, 마스크를 쓴 경우와 쓰지 않는 경우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고요. 특히 이제 외출 시에 마스크를 쓰게 되면 이제 미세먼지 흡입을 차단하기 때문에 건강의 피해는 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쓰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한때 마스크의 그 정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좀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미세먼지 관련 마스크들은 상태가 괜찮은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그 보건용 마스크, KF 인증을 받은 마스크들은 이제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고요. 착용 시 주의사항만 잘 따른다면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학계에서도 특히 의학계에서도 이제 미세먼지 차단 효과, 특히 이제 건강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고농도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좀 건강상 좋겠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마스크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착용을 할 때에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착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최근 미세먼지 그 고농도가 열을 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태가 뭐 지난해에도 보면 3월에 굉장히 심한 그런 날들이 이어졌었는데 이번 3월도 그럴 것으로 전망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3월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 월 중에서 가장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달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제 구름이 없고 이제 비가 없는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는 그런 날씨 특성이 있고요. 이런 조건 하에서 이제 미세먼지가 유입되거나 축적되면서
장기간 지속되고 작년에도 아마 3월 23일에서 30일까지 8일간 네. 이제 미세먼지가 이제 고농도가 지속되었습니다. 올해도 아마 3월 중에는 이런 장기간 지속되는 미세먼지 현상이 더 발생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해 보면 말이죠. 서쪽 지역은 굉장히 높고 동쪽 지역은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이른바 서고, 동저 이런 현상이 뚜렷한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예, 미세먼지가 그 고기압권에서 이제 유입되면 이동을 하는데 이 고기압 세력이 약하다 보면 바람이 약해서 그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산맥들을 넘지 못하고 이제 충청도에 갇히는 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의 미세먼지가 또 충청권 이동하면서 이게 또 더 축적되고 해서 최근에는 충청권 또 수도권 못지않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한 이유 크게 두 가지를 꼽는다면 일단 중국발 미세먼지 그리고 대기 정체 현상이 될 텐데 중국발 미세먼지의 그 원인은 대략 몇 %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계세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평상시하고 이제 고농도시하고 구별되는데 이제 고농도시에는 이제 국외 미세먼지 비중이 국내보다 더 훨씬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특히 그 고농도시의 그 미세먼지 농도가 이제 국외 미세먼지 농도가 기여도가 높긴 하지만 또 이후에 국내에서 정체되면서 국내 미세먼지 기여도도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 시에는 국외의 기여도가 훨씬 높고 점차 이제 정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내 기여도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오후부터 중국발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근 며칠 동안은 뭐 한 70-80% 이상은 훌쩍 넘어서는 겁니까? 중국발 미세먼지가? 예, 2월 20일 같이 유입 시에는 한 70% 이상 국외 미세먼지 기여도가 나타나고요. 또 그 이후에는 점차 이제 국내 기여도가 올라가고 또 오늘 같이 또 국외 미세먼지 유입되면 70% 이상 이제 국외 미세먼지 기여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왜 국외 미세먼지라고 합니까? 중국발 미세먼지라고 명확하게 표시를 하지 않고 말이죠. 네, 저희가 국외라고 하면 중국이나 이제 북한, 몽골, 뭐 러시아 등 포함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국외 미세먼지를 세분해서 이렇게 그 현업에서 매일 이렇게 분석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아마 향후에는 이제 중국도 더 세분해서 지역별로 기여도를 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나 몽골 쪽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국외 미세먼지라고 하면 중국발 미세먼지가 제일 크겠죠. 예, 국외 중에서 중국의 영향이 가장 우세합니다. 네, 그런데 중국의 대책들 뭐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기존에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책임과 비난이나 또 그 어떤 보상 요구하는 이런 이제 방식보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그래서 서로 이제 공동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으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런 책임과 비난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모두가 당사국들이 참여해서 같이 노력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책임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중국에서는 이 책임 문제가 불거지면 손해배상, 뭐 소송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소극적이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책임은 이제 그 책임에 따른 피해, 국외 월경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 그에 대한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국제법상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책임을 이제 강조하다 보면 피해 보상 쪽으로 이렇게 전개되기 때문에 그보다는 이제 그 국외 미세먼지에 대해서 공동으로 노력해서 저감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환경부도 어제 긴급 점검 회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뭐 뚜렷한 대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시도지사 지자체장이 이제 그 비상저감 조치 발령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지자체장이 더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유도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자체장은 다양한 이제 정책들을 펼 수가 있습니다. 뭐 조업 시간 단축하거나 또 학교 휴업이나 뭐 휴교나 휴업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정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제 지자체장과 함께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저감 조치를 발령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 비상 저감 조치의 한계는 분명한 것 같고요. 사실 뭐 노후 경유 차량 좀 줄이고 홀짝 뭐 번갈아 가면서 차량을 운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큰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석탄 화력 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시설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문제인데 이건 쉽지 않습니까?
네, 석탄 화력 발전 같이 발전의 비중이 뭐 네. 전체 미세먼지 한 14% 정도 차지할 만큼 영향이 큰데요. 특히 또 충청권에 우리나라 발전소 절반이 모여 있기 때문에 충청권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나 전북 같은 호남권 일부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농도시에는 이제 그 오래된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의 발전을 중지한다든지 또는 이제 발전 상한제를 통해서 화력 발전소의 그 배출량을 줄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환경부와 또 산자부 같이 이제 부처 간의 협력이 네.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이나 모레 바람이 좀 강하게 불고 비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시적으로 미세먼지가 좀 줄어들 뿐 네. 앞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 같아서 네. 걱정입니다. 장임석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중국발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넘어오고 대기는 정체되면서 하루하루 생활하기가 무척 힘들죠. 외출할 때는 물론이고 집이나 건물 안에 있을 때도 마스크를 쓰신다는 분들 많습니다.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의 집회도 예고됐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이 너무 아프고요. 마스크를 벗으면 코가 너무 아프고 너무 목이 건조해져서 하늘도 뿌옇고 코가 막히고 목이 칼칼해요. 비염 때문에. 시민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부를 향한 쓴소리가 쏟아집니다. 문자가 오는 것 말고는 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같은 서민들까지 그런 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이 사실 와닿는 거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화가 나고 3년 전 만들어진 이 인터넷 카페는 회원의 70% 이상이 30, 40대 여성입니다. 아이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을 걱정하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나누고 직접 환기 시스템을 만들기도 합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다시 심해지자 다음 달에 8번째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왜 저 같은 일반 그냥 시민들이 밤새 미세먼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아이들이나 노약자를 위한 보호 대책만큼이라도 적극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개학 연기 사태 하루 만에 끝은 났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사실상 백기를 들면서 오늘부터 유치원 운영은 일단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이렇게 된 데는 서울시 교육청의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방침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개학 연기를 철회하기는 했지만 서울교육청은 예정대로 설립 취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교육청이 설립 취소 입장을 발표한 뒤 약 2시간 만에 한유총은 개학 연기를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예정대로 오늘 오후 3시 한유총의 설립 취소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불법한 행위를 하는 사실은 분명하니까 설립 취소 요건이 되고 있거든요. 한유총은 서울시 교육청의 허가를 받고 설립된 단체인 만큼 교육청이 설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38조에 의해서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했는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는지 따져보는 겁니다. 이번 개학 연기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서울시 교육청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한유총의 취소 방침을 통보한 뒤 한유총 측 의견을 듣는 청문을 열 예정입니다. 청문 이후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데 한유총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육부의 각종 조치도 계속 이어집니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를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보고 어제 예정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또 어제 시정명령을 내렸던 239개 유치원을 오늘 현장 조사해 계속 문을 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개학을 했는데도 보낼 수 없었던 부모님들 어제 하루 참 애를 많이 태우셨습니다.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는 하지만 한유총이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바꾼 건 아닙니다. 언제 또 어떤 한유총 측의 반발이 나올지 여전히 학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무기한 연기하는 축복투쟁을 전개한다. 새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기대에 노란 유치원 가방을 꼭 안고 잤던 아이는 어제 하루 유치원을 가지 못했습니다.
유치원에 간다는 그런 꿈에 많이 부풀었었는데 오늘 입학식이 다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는 바람에 아이들 스스로가 굉장히 실망이 컸고요. 아이 맡길 곳이 사라진 학부모들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미생을 낳을지 말지에 대한 것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해요. 기댈 데가 없거든요, 주위에. 그러니까 유치원밖에 없는데. 오후 5시까지 정부가 마련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도 하루 종일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엄마는 좀 걱정이 됐죠. 하루 종일 애가 낯선 환경에서 하루 종일 지내야 되니까. 정상 개원한다고 했지만 스쿨버스 운행을 않거나 오후에 문을 여는 꼼수에 학부모들은 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유치원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딱 항의를 했는데 오늘부터 정상 운영한다는 발표에 한숨 돌렸지만 불안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JTBC 조소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까지 해오던 키 리졸브 연습을 종료하고 규모를 줄인 새 연합훈련 동맹을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군은 전력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안보 무방비 상태로 내몰고 있다며 즉각 훈련을 이전 규모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을 축소한 것은 수억 달러를 아끼기 위한 것이라며 돈 얘기를 가장 먼저 꺼냈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새 한미연합훈련 동맹의 훈련 기간은 일주일로 기존 키 리졸브의 절반입니다. 규모도 줄었습니다. 국방부는 대비 태세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무기 체계의 변화가 있었고 또 지휘통신 체계도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일각에선 안보 공백 우려가 나왔습니다. 안보 무방비 상태로 내몰고 있는 것 아니냐. 정부는 이제라도 즉각 대미 협상에 나서서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보다 먼저 돈 얘기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심지어 취임 전부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남북미 대화가 시작되면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가 줄었는데도 올해 분담금은 8% 넘게 올라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전문가들은 훈련이 축소된 상황에서 한미 간 연합 전력을 유지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계속 커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분담금 인상 압박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JTBC 유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북한과 합의를 못한 것은 미국 국내 이슈인 코원 전 변호사 관련 청문회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종 합의 실패로 회담이 끝난 직후 미국 안팎에서도 이 같은 분석이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한 겁니다. 북핵 문제를 자신의 국내 문제 때문에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올 만합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3일 밤 트윗을 올렸습니다. 북한과 중요한 회담 때 야당이 청문회를 열어 사기꾼 코원을 인터뷰했다. 미국 정치에 저열한 측면이 드러났다고 썼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내가 정상회담장에서 걸어 나오는데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데는 야당의 책임도 있다는 비판입니다. 자신이 정상회담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코원 청문회를 주도했습니다. 27일 트럼프와 김 위원장이 만찬을 가질 때도 28일 회담을 열 때도 청문회가 계속됐습니다. 여배우 관련 성추문,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해킹, 러시아와의 대선 논의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A fake hearing like that and having it in the middle of this very important summit is really a terrible thing. 중차대한 외교안보 문제를 국내 정치 상황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에서 최종 합의를 못하고 걸어 나온 것이 코원 청문회 때문일 수 있다고 말하자 미국 야당인 민주당은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방위 압박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남용과 사법방해 의혹을 밝히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원 법사위원회가 주도하는 의회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입니다. To do an impeachment, before you impeach somebody, you have to persuade the American public that it ought to happen. You have to persuade enough of the opposition party voters.
조사 대상 60여 기관과 개인은 장남 트럼프 주니어, 금고지기 앨런 와이셀버그도 포함됐습니다. 하원 정보위원장은 모스크바의 트럼프타워 건설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간 사적 금전 관계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증인은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에선 공화당 이탈표가 현실화됐습니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해 국가 비상사태 선언 저지를 위한 상원 표결을 앞두고 공화당 소속 네 번째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CNN은 러시아 스캔들을 파헤쳐온 뮬러 특검의 최종 보고서가 이르면 이번 주 공개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론적 가능성을 넘어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은 제주 녹지국제병원, 지금 또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문을 열었어야 했는데 병원 측이 그렇게 하지 못했고 제주도가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기나긴 소송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의료법상 개설 허가를 받은 병원은 석 달 안에 문을 열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5일 허가를 받은 국내 최초 영리병원 녹지병원은 어제까지는 운영을 시작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한이 다가오자 녹지병원은 개원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습니다. 제주도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허가 취소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병원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제주도와의 모든 협의를 일체 거부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녹지병원 측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에 의사가 한 명도 없는 데다 개원 준비 상황 점검을 피하는 등 병원 문을 열려는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지병원이 외국인 진료만 가능하다는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녹지병원이 패소할 경우 80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제주도가 영리병원 허가를 내지 말라는 공론조사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논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지난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동영상에 나온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면서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었는데요. 새로 드러난 내용이 있습니다. 경찰이 당시 확보를 했던 3만여 건의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검찰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상조사단이 이에 대한 경찰의 답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2013년 당시 김학의 대전고검장은 박근혜 정부 첫 법무부 차관에 임명됩니다. 그런데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취임 엿새 만에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은 두 차례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며 더 이상의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당시 확보한 디지털 증거 수만 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당시 경찰이 사진과 동영상 등 3만여 건의 자료를 확보했지만 언론에 보도된 동영상 등 4개 파일만 검찰에 보냈다며 성접대 의혹을 받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파일도 검찰에 보내지 않은 걸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단은 경찰이 당시 디지털 증거를 누락한 경위를 오는 13일까지 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검찰로 넘겨지지 않았다는 이 디지털 자료 3만여 건은 당시 핵심 인물들에게서 확보를 한 것들입니다. 이 성접대 의혹 사건 진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진상조사단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선미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은 자료에 핵심 단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분석 자료가 된 동영상은 4개에 불과했지만 경찰이 주요 인물로부터 확보한 자료는 사진 파일 2만 9천여 개, 동영상 파일 560개에 달합니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동영상으로 김 전 차관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했던 박모 씨에게서 확보한 사진 4,800여 장도 대부분 빠졌습니다. 언론에 나온 파일 4개만 검찰에 보냈다는 겁니다. 또 당시 윤중천 씨의 친척인 A 씨는 윤 씨 부탁으로 김 전 차관이 나오는 동영상을 휴대폰에서 컴퓨터로 옮긴 뒤 CD에 담았다고 진술했는데 A 씨의 휴대폰과 노트북에 있던 자료 9천여 개 역시 모두 누락됐습니다. 이 때문에 진상조사단은 빠진 자료에 성접대 관련 추가 동영상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했다며
김 전 차관에게 2차례 무혐의 처분한 것이 축소 은폐 수사가 아닌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를 검찰의 지휘를 받아 보내지 않고 당사자에게 돌려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사상 처음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스마트폰 출하량이 왜 이렇게 처음으로 줄었는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시장 조사 업체 SA가 오늘 아침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선 출하량부터 짚어보면 지난해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14억 3,160만 대입니다. 전년도인 2017년보다 5%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술 평준화로 제품 간 차별화가 뚜렷하지 못하고 혁신적인 신규 모델이 없었던 게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점도 또 다른 이유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마트폰 국내 제조업체들은 폴더블 폰 등 혁신적인 제품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꼬집었습니다. 다음은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서 65명으로부터 12억 원가량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다는 내용입니다.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붙잡힌 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이나 문화 상품권을 2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고 속였습니다. 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조만간 마무리가 된다는 소식이 지금 연일 전해지고 있는데 미국 백악관 측의 발언도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무역 협상에서 많은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만간 타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들이 희망적으로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율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확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 간 냉전 시절에 체결된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의 이행 중단을 지시하는 문서에 서명했다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앞서 이미 지난달에 푸틴 대통령은 INF 참여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서명을 통해서 이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의 INF 조약 준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INF는 핵무기급 위력의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화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기승, 매우 나쁨, 그리고 비상저감 조치인데요.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 쌓여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중국 스모그도 추가로 유입되면서 상황은 더 나빠질 텐데요. 전국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 이어지겠고 또 서쪽 지역은 농도가 더 높겠습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는 닷새째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 중입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수치 실화냐? 불나서 연기 난 것처럼 뿌옇다고 하셨고요. 봄은 참 예쁜데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무서운 계절이 되어버렸다며 안타까워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요즘 호흡기 관리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마스크만큼은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신임 대표가 어제 인사차 다른 야당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러 갔다가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과 관련이 있는 드루킹 사건을 언급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5.18 망언과 탄핵 부정 논란을 지적했습니다. 5.18 망언에 대한 뭔가 자유한국당 자체의 책임 있는 조치가 곧바로 좀 10분간 듣고 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구체적인 답변 대신 대화 주제를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돌립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한 댓글 조작 사건이라는 거 하고 김경수 지사가 한 거하고의 비교는 해보셨죠?
정부 기관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댓글 공작을 한 것과 어떤 사인이 권력에 접근해서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알고 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고 노회찬 의원과 관련된 드루킹 사건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정의당은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정호진 대변인은 정의당의 아픔을 이런 식으로 꺼낸 건 무례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처음 찾아오셔서 드루킹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저로서는 놀랍습니다. 앞서 민주평화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도 황 대표는 탄핵 논란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그 탄핵 부정에 대해서는 한번 그 입장을 다시 밝혀주실 필요. 그 말의 문맥의 전체를 이제 접고 우리 미래로 가자. 황교안 대표는 오늘 봉하마을을 찾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어제 첫 당직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탈당했다가 되돌아온 이른바 복당파를 주요 당직에 기용하는 등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균형을 고려한 인사였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공천과 관련된 요직에는 당 대표 선거에서 자신을 도운 친박계 인사를 배치해 친정 체제를 구축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첫 당직 인선에는 복당파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의 삼선 김세현 의원이, 대외협력위원장의 재선 이은재 의원이, 상임특보단장의 삼선 이진복 의원이 발탁된 겁니다. 비박계 핵심인 김무성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도 포함돼 당내 균형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저희는 하여튼 비박계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정말 그 나라 생각하고 또 국민들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된 요직에는 자신을 직간접적으로 도운 측근을 기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무총장인 한선교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운 원조 친박으로 꼽힙니다. 전략기획부총장인 추경호 의원은 국무조정실장을 거쳐 박 전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에서 당선됐습니다. 전희경 의원과 함께 대변인을 맡은 민경우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당내에선 황 대표가 자신을 도운 친박계를 중심으로 친정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친황계라는 새로운 표현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주중 대사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일 대사의 남관표 전 안보실 2차장, 주로 대사의 이석배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가 내정됐습니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을 주중 대사와 주일 대사에 전진 배치한 것은 한중 관계와 한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현 정부 외교 기조에 대한 이해도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안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미대사를 뺀 4강 대사가 모두 교체됐습니다. 주중대사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주일대사인 남관표 전 안보실 2차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로 대사인 러시아 전문가로 통하는 이석배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중대사와 주일대사엔 청와대 출신 인사를 다시 기용했기 때문에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다만 외교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현 정부 외교 기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를 임명해 양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전문가이자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인 장하성 전 실장을 주중대사에 기용한 건 문 대통령과의 원활한 소통과 한중 교역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이란 평가입니다. 남관표 전 차장을 주일대사에 내정한 건 악재가 많은 한일 관계 관리의 연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2달 동안 개점 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시 가동됩니다.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잔뜩 쌓여 있고 미세먼지 대책 등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여야의 관심사가 크게 달라서 출발부터 어긋나고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이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른바 손혜원 국정조사를 요구하던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겁니다. 여당은 그 책임마저 방기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대신 국회 상임위를 통해 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을 따지기로 했습니다. 북미 회담 결렬과 일자리 대책 등도 한국당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환영하면서도 특정 의원을 표적으로 삼는 걸 경계했습니다. 의원들 전체에 대한 이익 충돌의 실태 조사, 그 내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들을 청문회를 통해서 밝히자. 그러면서 유치원 3법 등 민생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 지도부는 별도로 만났습니다. 3월 국회의 핵심 과제로 선거제도 개편을 꼽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명확한 당의 입장을 내놔야 됩니다. 이번 국회에선 이른바 5.18 망원 3인방에 대한 징계 논의도 시작됩니다. 미세먼지 대책 역시 중요 과제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각종 현안들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맞서면서 국회가 파행을 거듭했죠. 자유한국당이 어제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일단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2달 넘게 멈춰있던 국회는 오는 7일부터 다시 가동됩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대로 중국과 일본, 러시아에 파견되는 대사가 한꺼번에 교체됩니다. 내정된 2명은 청와대 출신이어서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여야 3당의 원내대표 회동 때만 해도 접점을 찾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원내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는요. 3당 원내교섭단체만 있는 당들이 모였었죠.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문제는 그 직후에 이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겠다. 네. 일단은 무조건 그 개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급전환이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여당인 민주당도요. 홍영표 원내대표가 즉각적으로 결단을 환영한다 이렇게 했어요. 왜 갑자기 입장을 네. 바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해석은 아무래도 이 원외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달 말로 전당대회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대표 체제가 세워졌는데 계속 원외, 장외 투쟁을 하는 것은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민 여론에 따라서 일단 원내로 복귀는 하지만 문제는 원활하게 국회가 돌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내 투쟁으로 이 입장을 좀 선회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 여당이 진행하고 있는 정책에 모두 다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입법 투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산적해 있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어제 주장했던 민생개혁 법안이 자유한국당의 협치로 처리되기는 쉽지 않은 전망입니다. 네, 그래서 3월 7일에 일단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손혜원 청문회, 김태우 국정조사, 맞습니다. 여야가 여전히 입장차를 크게 달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국회 윤리위에 5.18 망언 자유한국당이 이제 3명 의원을 포함해서 손혜원, 서영교 또 여권 의원들 모두 다 일괄적으로 처리가 상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윤리위의 가동을 잘 지켜봐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이 지금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40여일간의 공전의 이유는 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가 있고요. 손혜원 의원도 국정조사하자라고 주장을 하다가 지금 좀 톤다운이 돼서 우선은 문체관광위에서 청문회를 열자라고 하는 입장으로 바뀌어 있는데 여당도 이것은 일부 수용이에요. 다만 손혜원 청문회만으로는 안 되고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함께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우선은 손혜원이라고 하는 이제 의원 문제에 핀포인트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절충이 쉽지 않은데요. 오늘 내일 여당이 대승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인지 이 본회의 내일 모레 이제 성사 여부가 달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이것도 큰 쟁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김은경 전 장관 관련해서 출국 금지돼 있고요. 수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이 대부분의 현안이 검찰이 다 조사하고 있는 사안들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역대 정권의 모든 이제 정부 입장은 검찰 수사가 들어가 있는 사안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미진한 경우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든가 국정조사를 하든가 혹은 특검으로 가든가 이런 수순인데 여기에 대해서 모두 다 검찰 수사 중인 현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루자는 것이 이제 자유한국당의 입장인 만큼 절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면서 하루 동안 개학을 연기했다가 결국에는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유치원 3법 문제 그리고 탄력 근로제 문제
지금 국회가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현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야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임시국회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원내 투쟁이라고 아까 표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자유한국당은 이 개원은 유지하면서 왜냐하면 1, 2월 너무 놀았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세금 도둑이냐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연말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마침 개학과 동시에 개원 연기가 된 지금 파장이 며칠 갔죠. 네. 어제 뭐 철회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립유치원 3법이 왜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있느냐. 자유한국당은 지금 대화로 풀어라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었고 정부 입장에서는 한유총을 이제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이제 일단은 설립 허가 취소는 진행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3법 때문에 학부모들이 분노했고 국민들의 공분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부담이 자유한국당에 작용한 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이제 관측이 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사립유치원 3법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제 그렇게 호락호락 공주할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경제 관련 입법 사항들, 네. 탄력 근로제, 뭐 단축 시간, 최저임금 모두 다 마찬가지로 정부 여당과 거의 180도 다른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논쟁들이 벌어지긴 하겠으나 이것이 입법 과제가 처리되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여기에 또 하나 지금 이제 소수 3당이 요구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총선 다가와 있고 4월에 재보선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이 쉬이 협조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대사를 교체하는 내정 인사가 네.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네. 주중 대사 그리고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주일 대사로 내정된 부분에 대해서 뭐 회전문 그렇습니다. 인사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지금 여야 입장은 갈릴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친정체제를 구축해서 지금 북미 결렬이 된 부분들을 조기에 돌파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만들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의 어떤 협조가 중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자 외교를 펼쳐나가고 있던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신임하는 인사로 대사를 내정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야당은 여전히 청와대 출신이 대사 3명 중에 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로 대사만 이 블라디보스톡 총영사니까 외교통이 이제 승진하는 케이스고 네. 나머지는 이제 청와대 다 수석들이 가는 모양새입니다. 정책실장을 네. 포함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회전문 인사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딱 걸리는 게 지금 장하성 주중대사 내정자입니다. 지금 전임자인 노영민 현 청와대 이 비서실장 사실은 이제 이 불러 들어온 상황이고 공석이었는데 여기에 중국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또 외교 전문가도 아니고 네. 어찌 보면 이제 경제 사령탑을 맡았던 그것도 좀 이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경질성 이제 퇴진을 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외교 전진 배치를 네. 하다 보니까 부적절한 인사 아니냐라는 논란을 청와대가 어떻게 피해갈 건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서울대 입학식은 예년과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성폭력 의혹 교수에 대한 대학 측의 징계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며 학생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겁니다. 쉽게 국어로 작성한 대자보를 붙이고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문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학식장 앞에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10개 국어로 적힌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서서문학과 A 교수에게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 학생의 대자보를 번역한 겁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해 말 A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넘도록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3개월 정직 처분은 너무 짧다고 주장했습니다. 두렵습니다. 학생들이 가해자와 분리될 수 있는 시간이 고작 3개월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오세정 총장이 나서서 A 교수를 직접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 교수를 파면하라. 총장이 파면하라. 학생들은 또 학과 내에서 피해 사실을 제보한 사람을 찾아내려 하고 있다며 2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A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안건으로 다룰지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서방 세계의 총공세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IS의 최후의 달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시리아의 IS 점령지에 있던 아이들이 속속 난민 캠프로 향하고 있지만
질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1살도 안 된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IS가 사막에 남긴 어두운 유산입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시리아 동부 바구스 마을에 폭탄이 떨어지자 화염과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시리아와 이라크의 넓은 지역을 점령하고 칼리파 제국 건설을 꿈꾸던 IS의 마지막 거점입니다. 점령지를 벗어난 아이들과 여성들이 난민 캠프로 향합니다. 알하울 캠프에만 수용 여력을 넘는 4만여 명이 도착하면서 겨울 날씨에도 2,000명가량이 야외에서 자는 형편입니다. 인분 냄새가 진동하고 쓰레기가 널린 진흙 땅을 신발도 신지 않은 아이들이 걸어 다닙니다. 이질 등 병에 걸려 숨지는 아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이후 이 캠프에서만 최소 80명이 숨졌는데 3분의 2가 1살 미만이었습니다. 음식과 물이 없어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캠프까지 오는 길이 안전하지 않아 국제구호단체도 잘 오지 못합니다. 인권단체들은 IS를 물리치더라도 학교에 다닌 적이 없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등 지원하지 않으면 극단주의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한편 IS가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내세우며 저항하자 국제동맹군의 공세가 잠시 늦춰졌는데요. 이 틈을 타 IS 전투원의 투항이 늘고 있습니다. IS 격퇴를 위한 국제동맹군의 총공세에 궁지에 몰린 IS는 여성을 전투에 동원하고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앞세우고 있는데요. 이에 국제동맹군과 시리아 민주군은 민간인의 피해를 우려해 공격을 늦췄습니다. 공격을 늦춘 지 한나절 사이에 IS 진영에서 약 500명이 빠져나왔는데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 중 IS 전투원 150명이 투항했다고 전했습니다. 케냐에서는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헬기는 섬에서 관광을 마친 미국인 4명을 태우고 이륙했는데요. 이륙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추락해 조종사를 포함한 탑승자 5명 모두가 숨졌습니다. 사망자 중엔 미국 공화당 정치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국이 정확한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사면을 따라 엄청난 양의 흙더미가 쏟아져 내립니다. 마을은 온통 흙탕물에 잠겼는데요. 현지 시간 3일 폭우로 홍수가 발생한 볼리비아의 모습입니다. 이번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당국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피해 현장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눈사태가 나 눈이 고속도로 위 차량을 덮치는 아찔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도로 왼쪽의 산등성이에서 구름이 이는 듯하더니 눈이 무서운 기세로 도로를 향해 달려듭니다. 도로 위엔 차들이 다니고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인데요. 앞 차량은 순식간에 눈사태에 휩쓸렸습니다. 이 아찔한 모습이 모두 영상에 담겼는데요. 이날만 이렇게 2번의 눈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도로는 폐쇄됐지만 천만다행으로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의 한 공항에서 1,500여 마리의 거북이 발견됐습니다. 이 중엔 멸종 위기종도 있었는데요. 살아있는 거북들은 공항에 버려진 가방에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밀수를 하려고 거북들을 가져왔다가 야생동물 밀매 처벌 규정을 보고는 가방을 버리고 도망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날 발견된 거북의 가치는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에 달합니다. 당국이 가방을 버리고 간 승객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보신 대로 오늘도 뿌연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 8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건설 현장에서요, 한국인 노동자를 찾기가 요즘 어렵습니다.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신하고 있는 건데요. 주로 불법 브로커를 통해 고용이 되고 역시 임금이 적게 들어가는 노동자들입니다. 건설업체들은 입을 다물고 있고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얼마나 많은지 물었습니다. 외국 사람들 아니면 이게 돌아가지도 못해. 우리나라 사람들 아마 20명이 한두 명 나올 거야. 아마. 요새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이러자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단속하라는 시위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는 약 31만 명, 이 중 80% 이상이 불법 노동자라는 추산도 나옵니다. 이들은 주로 팀장 혹은 반장이라 부르는 브로커를 통해 고용됩니다. 브로커들은 재외동포 비자나 관광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을 모아 건설사와 연결해줍니다. 그런 다음 이들 임금의 20% 정도를 수수료로 떼어갑니다. 하지만 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없고 건설 업체들 역시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입니다.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임금을 올리면 당연한데 그걸 포기하고 저임금 노동자인 외국인 노동자를 끌어다 쓰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JTBC 이현입니다. 5살이 안 된 아이들이 먹는 과자에 표시가 돼 있는 영양 정보들이 대부분 성인 기준인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유아용으로 등록이 되지 않고 일반 식품으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어린아이 얼굴이나 동물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과자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만 5살 이하인 어린아이들을 위한 제품들입니다. 부모들은 영양 성분도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과자들은 영양 정보를 성인 기준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당연히 아이들 과자니까 아이들 기준에 있는 줄 알았는데 성인 기준이라고 하니 좀 놀랍기도 하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나트륨만 해도 어린아이들은 어른의 절반만 섭취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지 몇 개월째부터 먹여도 되는지도 써놓지 않았습니다. 영유아용이 아니라 일반 식품으로 등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업체들은 살균이나 멸균 처리를 해야 영유아용 식품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과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 식품도 영유아용 영양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새 기준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나라면 저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지 않았을 텐데 저렇게 결말을 내지 않았을 텐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영화 또 동화가 있다고 합니다. 권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화 속 피노키오는 꼭 나무로 만들어야 했을까? 한 번쯤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를 깎아서 만들까? 이 헝겊으로 만들어도 예쁘겠는데. 나무로 만들려면 미니, 헝겊으로 만들려면 퐁퐁이라고 말해줘. 퐁퐁! 흥겨운 음악과 함께 동화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게임하는 것 같이 선택하는 게 재밌었어요. 결과가 달라지니까. 영화에서도 관객은 주인공이 먹을 아침 메뉴 같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취역과 생사까지 결정합니다. The past is immutable, Stefan. We can't choose differently with hindsight. 그 선택에 따라 40분짜리 단편 영화가 되기도 하고 5시간짜리 장편 영화로 탈바꿈하기도 합니다. 시청자들은 90분이면 될 영화를 3시간째 보고 있다. 나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는데 주인공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며 경험을 공유합니다. 직접 그린 이야기의 전개 순서를 올려놓기도 합니다. 영화 속 노래를 따라 부르는 상영회가 열리고 팬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콘서트 영화가 나오듯 영화도 동화도 게임처럼 직접 선택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물고기를 낚는 모습을 떠올린다 해서 낚시꾼 스윙 몇 번을 봐도 즐겁습니다. 최우송 선수는 이 스윙으로 골프 대회마다 어서 오라는 손짓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골프 PGA 무대에 이어 유럽 골프 투어 대회에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낚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발레하는 것처럼 보이는 독특한 스윙. 최우성은 골프에 웃음을 선물했습니다. 골프를 몰라도 이런 스윙은 안 될 것 같은데 40을 훌쩍 넘기고도 일본 무대에서 우승까지 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도 최우성의 스윙 분석에 나섰습니다. 어렵다는 골프가 쉽게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보는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스꽝스런 스윙은 전 세계 골퍼들 사이에서 마치 유행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인기를 타고 최우성은 생애 처음 유럽 투어 대회에 나섭니다. 유럽 투어 출전권이 없지만 대회 주최 측이 출전 경비와 초청료까지 주면서 출전을 요청했습니다.
25세 시작해 남들보다 많이 늦었던 골프 인생. 누군가는 은퇴를 바라보는 46에 꽃을 피웠습니다. 18에 손가락 마디를 잃어 골프채를 제대로 줄 수 없는 데다 40이 넘어 체력까지 떨어지자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 확 바꾼 자세가 터닝포인트가 됐습니다. 처음엔 유쾌한 낚시꾼 스윙에 그저 웃다가 그 안에 담긴 사연을 듣고서 최우성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현대캐피탈이 어제 KB손해보험과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2대3으로 패했습니다. KB손해보험의 1, 2세트를 따내고서도 3, 4, 5세트를 잇따라 내준 겁니다. 승점 69점의 현대캐피탈은 대한항공과의 선두 경쟁에서 일단 뒤지는 상황입니다. 정규리그 한 경기가 남았는데 승점 71점인 대한항공은 2경기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전직 유도 코치가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전 유도 코치 35살 A 씨에게 도주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제자인 신 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기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오늘 대기 정체에 낮 동안 중국 스모그도 추가로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지역이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 모두 높은데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경보도 내려진 만큼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쪽 지역은 안개까지 짙습니다. 광주와 무안공항은 오전 9시까지 저시정 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기온은 계속 높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이 14도, 청주 15도, 대구와 광주는 17도가 되겠고요. 북한도 평양이 14도, 함흥은 15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도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또 중북부 지역에 비 소식 있지만 양이 적어서 미세먼지가 해소되긴 어렵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밤사이 한반도의 대기질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6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이 시각 한반도 서쪽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면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는 닷새 연속,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측이 개학 연기를 철회하면서 오늘부터 유치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한유총은 개학 연기가 준법 투쟁이었다고 하고 있고 국가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에 대한 반대 입장도 그대로여서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새벽 3시쯤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전용 열차로 61시간가량이 걸렸는데 베트남을 향할 때보다 5시간 정도 단축됐습니다. 우리 측 북핵 협상 수석 대표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미국에 가서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만납니다. 북미 간의 냉각기가 길어지지 않도록 후속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